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오늘 방한했습니다. And to reaffirm our strong and enduring commitment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지금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과의 만찬이 진행 중인데 북미 대화나 남북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는지 주목됩니다.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북측 고위급 대표단에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 논의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의제들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문학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우 조재현 씨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고 중견 배우 오달수 씨, 사진작가 배병우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들도 제기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를 조사하는 검찰이 최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국회의원 청탁이 있었던 합격자들 중엔 한 차례 떨어진 뒤 재청탁을 통해 합격했던 경우도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상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위험성 검증이 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등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방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지만 더 관심이 가는 건 이방카가 전할 메시지들입니다. 이방카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첫 번째 메시지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이틀 뒤 북한에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옵니다. 개막식에 이어 북한과 미국의 실세들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의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이방카 보좌관의 만찬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예정대로라면 만찬 행사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예정보다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아직 이방카 보좌관은 청와대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잠시 뒤에 이방카 보좌관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정대로 만찬이 진행된다면 이방카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기념 촬영을 하고 곧바로 만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에는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은 제임스 리시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만찬 메뉴는 이방카 보좌관이 유대인의 전통 식사법인 코셔 식단을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서 갑각류와 회종류 그리고 육류도 제외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만찬은 작은 음악회 순서까지 포함해서 9시 30분쯤 끝날 예정입니다. 아직 이방카 보좌관이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군요.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 일정을 보면은 그 북미 접촉이 있을지 그 여부가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방카 보좌관은 공항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짧게 방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방카 보좌관의 이 방한 소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very, very excited to attend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to cheer for Team USA, and to reaffirm our strong and enduring commitment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네, 이렇게 올림픽과 한미동맹을 방한 이유로 밝힌 셈인데요. 이방카 보좌관은 앞서 미국 워싱턴 출발 직전에도 이 공항에서 JTBC 취재진을 만나서 이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러 한국에 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응원에 상당히 방점을 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접촉 기회가 완전히 닫힌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폐회식에서도 마주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만찬에서도 북미 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방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전하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하는 이른바 메신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찬 대화도 북미 접촉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실무선에서의 북미 접촉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에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함께 방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후커 보좌관은 지난 2014년에도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방카와 김영철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 외에 실무진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북미 접촉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이방카 보좌관에 대해 정상급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방카가 북미 대화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겠죠. 이방카는 탈북자 면담같이 정치색이 짙은 일정보다는 올림픽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방카 보좌관을 이육헌 외교부 의전장이 맞이합니다. 국가 원수 등 정상급 인사의 영접을 맡는 외교부 의전장이 나간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방카는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 들른 뒤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만찬 장소로 청와대 상춘제를 택한 것도 의미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국 정상과 중요한 외빈을 모시는 장소라고 상춘제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회식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천안함 기념관을 찾고 탈북자를 면담했는데 이방카는 이같이 정치색 짙은 일정은 빼고 올림픽에 집중하면서 주요 인사와 만남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카는 트위터를 통해 금메달을 딴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게 평창에서 보자고 메시지를 남긴 만큼 직접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모레는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서 폐회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한자리에서 행사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방한 기간 중에 북한 대표단을 만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놓은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펜스 부통령 방한 때도 북미 간의 대화 시도가 있었던 데다가 또 이번에 한국을 찾는 방문단 면면을 보면은 섣불리 면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I will be at the Olympics to cheer on American athletes and the South Korean athletes. 방한 기간 중 북한 대표단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방카 보좌관은 올림픽 자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떤 형태로든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행단에 포함된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주목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후커가 이방카에게 한반도 이슈를 브리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제임스 리시 의원도 이방카를 지원할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의 보좌를 받아 이방카가 방한 기간 최대 압박 정책을 논의할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한국 시간 오늘 밤 자정,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북미 접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맞춰오는 또 다른 주목받는 인물들, 바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올 들어서만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세 번째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전에 우리가 대화 재개에 의미를 뒀다면 이번에는 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강조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비핵화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이 전달될 걸로도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비핵화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는 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미 대화가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적도 있었고요.
당장 한 달여 후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입장 전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그 중단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미국과 군사연습을 논의할 가능성도. 비핵화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두 가지 주제입니다. 북한이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선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 재개 등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에 내려올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이끌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며 청와대 앞까지 가서 항의를 했는데 거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항의 방문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작거리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쳐죽일 작자를 폐막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왜 못한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안 된다고.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17개 의결하겠다고 오늘 표시한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긴급 현안 질의와 법안 처리도 같이 하겠다는 걸 밝히고 국회 운영위는 오늘 17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고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영철 부위원장 수사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한국당은 김영철의 방문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이 내려올 경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그렇게 나섰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이른바 국제전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김영철은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 군사회담을 위해 판문점 우리측 지역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또 당시 새누리당은 회담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10월 남북 군사회담이 이뤄졌습니다. 북한 측 대표단은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비록 현재 남북 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당시 군사회담 북한 측 대표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바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입니다. 새누리당은 김영철이 대화 상대로 나섰지만 적절성에 대한 언급 없이 회담 환영 논평만 낸 겁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건의 주동자가 김영철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국방장관은 확실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건 좀 더 저희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의원이 질문을 바꿔 다시 한번 묻자 그제서야 다소 결이 바뀐 대답을 내놓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사태도 김격식이하고 김영철이가 그 주도를 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연평에 대한 포격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겠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은 천안함 사건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김영철이 명확히 지시한 건 아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의 방안, 이렇게 여러모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김여정 제1부부장 방한 때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요.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는 군인이죠. 예. 1990년 10월 달인가 시작됐던 남북 총리급 회담에 예. 그때 9명 대표 중에 9번째 대표였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별 1개짜리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별 4개 달고 아마 통전부장 되면서 군복은 벗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 예. 그러니까 김일성 때는 그런 그 현역 군인이었고 총리급 회담의 대표단으로도 나왔었고, 김정일 시대에는 정찰 총국장 예. 그걸 했던 것 같고, 김정은 시대에 넘어와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예. 그걸 하고 이제 그렇게 소위 역할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예. 아마 46년생, 저보다 한 살 정도 아래일 거예요. 근데 건강하네요. 뭐 사진 내가 아직 지금 직접 그 김영철은 만난 적이 없어요. 김영남 위원장은 몇 번 만났는데, 그 25일 날 폐막식 가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왔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셨고. 네, 2002년에도 만나고 2005년에도 만나고 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반가웠고.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상당히 거친 표현 조금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나왔지만 하면서 이제 방문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은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어쨌든 방한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 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역할 때문에 지금 방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정찰 총국장이면은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러나 이제 통일전선 부장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럼 통일전선 부장이라는 자리는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그 책임자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그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바로 다음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직접 내려와서 모처럼 그 뚫린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떤 이 통로를 예. 좀 더 넓히고 예. 다면화하지 않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죠. 예.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사업 같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럼 그런 거 하려면 이번에 내려왔을 때 그 사람하고 담판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제안한 부분이기도 했었죠. 물론.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그 조평통위원회 위원장인 리선권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조평통의 역할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지만, 이 사람은 정찰 총국장 출신이기도 하고 군인 출신이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도 높고 예. 당의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통전부장이기도 하지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깊숙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그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비핵화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지난번에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 왔을 때는 이야기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던 거고요. 이번에는 상당히 진전된 제안이 그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우리도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옵니다. 벌써 이제 체류 시간을 보면은 예. 25일 날 와서 이제 폐막식 끝나고 아마 26일 하루 동안은 우리 쪽의 인사들을 만날 거예요. 예. 그 시간 중에 직접 이방카를 만날지 그건 모르지만 상원의원 의원이라든지 또는 안보 NSC의 그 한반도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앨리슨 후커 한반도 앨리슨 후커 같은 예. 이런 사람들은 김영철의 수행원 중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 얘기를 하려고 할 거고 예. 국회의원은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 가령 서훈 원장이나 조명균 장관하고 이 얘기를 좀 오래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27일 날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오찬 만찬을 하면서 깊은 얘기를 할 텐데 예.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이렇게 오는 사람을 가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아니 나는 가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만약 당신네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가라고 할 거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그렇지. 했을 때. 예. 얼마 전에 지난번
14년 10월 15일 날 그 판문점의 남측 지역에서 군사회담 올 때 김영철 당시 그 정찰총국장인가 대장 계급장 갈고 왔었어요. 예. 그때는 새누리당에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사람의 지금 역할, 예. 업무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지 예.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뭐 오지 말라느니 뭐 체포라느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어쨌든 동선이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하고 겹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방카 보좌관은 뭐 공식적으로 북한 측을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 펜스 부통령 왔을 때도 물밑에서 뭐 움직임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그 이방카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방카가 직접 만나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예. 꼭 이방카가 만나야만 되는 건 아닌 것이 솔직히 이방카는 지금 핵 문제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잖아요. 예.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원론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그냥. 그렇죠. 상징적이고 마치 예. 지난번에 김영남 위원장이 상징적인 존재였듯이 예. 이번에도 폐막식에 오는 미국 대표는 이방카는 상징적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 수행원들 중에 내용 있는 얘기를 북쪽 수행원들하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앨리슨 후커 미 NSC 한반도 보좌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실무진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이야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까요? 아마도 그 비핵화에 대해서는 좀 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얘기는 미국이 하겠죠. 예. 그리고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예. 무슨 일종의 그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같은 것은 당장 중단한다는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하면은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예. 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위임을 받아가지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딸을 보내면서 그 수행원들을 그렇게 짜서 보낼 때 와서 그냥 관광이나 하고 와라 하는 식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걸로 좀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이 부분도 여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가 하나 또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내일 대규모 대북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 선언 같은 것들인데 저희 압박과 관련된 뭐 트랙 정책도 좋지만 지금 이게 적합한 시기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글쎄, 근데 이제 통신이 소위 예측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영어를 좀 너무 세게 쓴 것 같고 실제로 내일 그 해상 봉쇄까지 얘기할지 그건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예. 해상 봉쇄는 굉장히 센 거고 사실상 그건 그 다음 단계는 전쟁이에요. 예. 바다를 틀어막고 꼼짝도 못하게 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해상 봉쇄보다는 이제 항행 차단 같은 거. 예. 해상 봉쇄, 항행 차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항행 차단도 쉽지가 않아요. 또 항행 차단을 하려면은 북한의 이제 항행 차단을 공해상에서 막연히 할 수는 없고. 예. 이 서해라든지 러시아 쪽 그러니까 서해라든가 동해는 러시아와의 그 영역이 겹치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 특히 서해 쪽에서는 그 중국과 우리가 바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은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 예. 뭐 항행 차단 이런 것들인데 그거보다는 지난번에 왜 문제가 됐던 그 공해상에서의 석유 밀수출 예.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사실은 발표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예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아무래도 평창올림픽이 상당히 눈을 뗄 수 없는 외교 무대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13년 만에 내려온 북한 응원단은 다음 주에 돌아갑니다. 17일 동안 함께 응원하고 깜짝 공연도 했죠. 아쉬움 때문인지 눈물도 보였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다소 낯선 창법이지만
관객들은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북한 응원단이 인제 군민들 앞에서 연 공연 모습입니다. 그동안 숙소를 제공해준 인제군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6.25 전쟁 때 손꼽히는 격전지였던 인제는 많은 군인과 주민들이 희생된 곳입니다. 하지만 북한 응원단이 찾아오고 이제는 함께 통일을 말합니다. 적으로만 생각했던 인식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북한에서도 이런 거를 개방돼갖고 부른다면은 바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동진에선 시민들 앞에서 깜짝 공연을 펼쳤습니다. 환호가 쏟아지자 몇몇 응원단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공연을 본 관광객들도 함께 눈물을 보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북한 취재진도 이 모습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 심정을 이쪽에도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단은 다음 주 월요일 20일 동안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인제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어제 저희 뉴스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는 A씨의 인터뷰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임원이기도 했는데 12년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해와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 초 홍은프레닝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서울 천호동 뉴타운 사업에 포함된 땅을 산 뒤 분양 사업을 통해 1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겼지만 이후 이 돈을 관리하는 것 외엔 다른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와 이영배 씨가 지인 A씨에게 홍은프레닝 감사로 이름을 올리겠다고 요청해왔습니다. 홍은을 인수하며 감사로 취임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달 만에 감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형님 내년은 조금 더 감사 자리를 띄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너무 힘들지 않게 해라. 하지만 A씨는 2015년 그만둘 때까지 회사 일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마다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가 찾아와 감사 등기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귀찮은 일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참 그 이야기였죠. 그 애들이야 힘들게 직장생활 한다고 저는 생각했었고.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에게 증권 계좌 명의를 빌려줬던 것처럼 감사 자리 역시 이름만 내줬다는 겁니다. 홍은프레닝이나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니 김재정 씨가 본인 땅 팔아가지고 본인 거 하는데 참여를 해놓을 이유가 뭐 있냐.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그쪽 거라고 생각을 다 했죠. 누가 봐도 그런 거죠. JTBC 서준석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문화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 조재현 씨가 후배 여배우의 폭로로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조재현 씨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배우 최율 씨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문구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조재현 씨 프로필을 게재했습니다. 언제 터지나 기다렸다. 내가 잃을 게 많아서 많은 말은 못한다는 짧은 글을 남겼고 상세한 피해 사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 씨와 극단에서 함께 일하던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극단과 문제를 상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고요. 정리되면은 그때 입장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에 이어 조재현 씨까지 문학계와 연극계에 터져나온 성추행 폭로는 이제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배우 오달수 씨와 사진작가 배병호 씨 등도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온라인에는 연희단 거리패에 대한 각종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이 중 1990년대 연희단 거리패에 소속됐던 배우 오모 씨가 여자 후배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일부 언론들은 오 씨 실명으로 배우 오달수를 지목했습니다. 논란이 커졌지만 오 씨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 사진작가 배병호 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배 씨가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시절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배 씨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미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이경아 씨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문상훈 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소셜미디어에 폭로했습니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문 씨의 작업실로 갔는데 문 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 22일엔 개그계에도 성희롱이 일상적이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8개 여성단체들은 오는 26일 종강역에서 미투 운동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외압 여부와 관련해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청탁했던 지원자 가운데는 한 번 떨어지고도 재청탁을 통해 결국 합격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인사팀이 정리한 청탁자 명단입니다. 2012년 11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청탁했다는 46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19명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명은 넉 달 뒤 치러진 2차 채용에서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1차와 2차 채용 사이에 청탁자들의 추가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채용한 합격자들의 이름 옆에는 공통적으로 아라비아 숫자 4가 적혀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청탁자의 신분을 숫자로 표시했는데 4번은 국회의원, 1번은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을 뜻합니다. 1차 채용 당시 청탁을 받고 탈락한 뒤 2차에 합격한 사람은 20명에 달했습니다. 염동열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인사청탁이 아니라 폐광지역민 자녀들을 위한 채용 요구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구청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부서에 지급된 경력금 등 9,300여만 원을 유용하고 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동문회비나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에 횡령한 돈을 사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을 막았고 일본은 우리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가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일본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게 컸습니다. 앞서 저희는 국내 전문가위원회의 현지 조사가 흐지부지 됐다고 전해드렸죠. 일본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도 되는지 아직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기자와 따져보죠. 조택수 기자, 일단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이 WTO의 판단을 요약을 해보면 일본 수산물이 특별히 더 오염된 것도 아닌데 일본산에만 추가 검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수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 조치라고 본 겁니다. 네. 위험성 여부는 WTO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양국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위험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입증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네, 우선 이 판정문을 잠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WTO는 우리 정부가 구성한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최종 절차,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 보고서 작성을 끝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해 이 부분을 보도하면서 제기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사실상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우리처럼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제소가 됐습니까? 네, 그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 중국을 포함해서 24개 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WTO에 제소된 건 우리나라뿐이고요. 이유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방사능 세슘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플루토늄 등 다른 물질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본보기 소송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이 추정만 할 뿐입니다. 네, 조 기자 얘기대로 과정이 논란인데 WTO의 1심 결과대로 정말 일본 수산물이 안전합니까? 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조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역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일본 언론들조차 후쿠시마 원전 이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원전 주변 댐 바닥에 세슘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불안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1심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일본 수산물이 한국에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닌가요? 네, 이 정부는 일단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60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이후에 WTO의 상소기구가 이 60일 기간 동안 1심 판정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1심 판정문을 확정할지 파기할지 수정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가 되긴 하는데 네. 다만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지금같이 대응한다면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상소 지켜보도록 하죠.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대선 이후 거의 300일 만이죠. 서로에게 배신자, 소멸 대상이라며 거친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땠을까요? 이서준 기자입니다. 유승민,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홍 대표와 유 대표는 보수적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며 날선 비판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최근까지도 홍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배신자 집단이라고 했고 유 대표는 막말에 대꾸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여일 만에 만난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 문제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김영철 총국장이 방한하는 것은 국민 감정이 용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보조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서로 정말 건전하게 경쟁하고 또 협력할 거는 협력하면서 하지만 개헌 얘기에선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개헌은 우리 당에 이제 10월 달에 하자. 6월 지방선거에 못할 이유는 없다.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경쟁하기 위해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두 정당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한낮에도 어둑어둑할 정도였죠. 한파가 지나간 자리를 미세먼지가 채우는 모습인데 올봄 미세먼지는 이제 시작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길 위로 마스크 행렬이 이어집니다.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매캐하고 뿌옇고 모래 냄새 조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코가 답답하고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뜨셔지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힘드네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넘게 세제곱미터당 9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자 서울시는 오후 1시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76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도 138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상시라면 서울광장에서 뚜렷하게 보이던 남산타워도 오늘은 뿌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267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서풍을 타고 유입된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올봄 미세먼지는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많았던 작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내륙에서 발원하는 황사의 양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25일 저녁 강원도에는 양은 적지만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어제부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 30대가 많이 모인 이곳에서 2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썰렁하다고 합니다. 어한이 기자입니다. 노량진 학원가에 결핵 이동 검진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지역에서 2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자 지역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4만여 명을 검진하는 게 목표입니다. 엑스레이 장비를 실은 버스 3대를 운영하는데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바쁜 수험생들이 검진을 받게 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시각 낮 12시 36분.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그나마 여유가 있을 시간대지만 이동검진 차량 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 79명 정도 검진했습니다. 너무 안 와서 저희들도 조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5시 기준으로 58명이 검진 장소를 찾았습니다. 걸릴 위험도 별로 없는 경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한 달 남아가지고 지역 유병률 등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시작한 조사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국내에서 매년 3만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데 2명의 환자가 나왔다고 지역 조사를 하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또 검진을 통해 감염 의심 소견이 나와도 확진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JTBC 어환입니다. GM 미국 본사가 한국 GM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만기를 연장한 게 아니라 잠시 보류한 겁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협상 중인 만큼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국 GM이 오늘 오전 인천 부평 공장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GM 본사가 한국 GM에 빌려준 자금 중 만기가 닥친 7천억 원을 회수할 것인가가 안건이었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 결정 이후 한국 철수론까지 나왔던 상황이라 GM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론은 회수를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부평 공장을 대출 담보로 잡겠다던 주장도 거둬들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 GM에 대한 지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사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기간을 정해 만기 연장을 해달라는 산업은행 측 이사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GM 측이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긴 모양새입니다. 4월 초에도 1조 원 가까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라 한국 GM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실사가 시작되면서 정부 지원을 압박하는 GM과 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 간 기싸움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예, 앞서 뉴스 시작할 때쯤 8시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만찬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방카가 도착이 늦어지면서 만찬 늦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30분 전쯤 이제 이방카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지금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지금 그러면은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진행 중에도 뭐 새로운 대화 내용 같은 것들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예정된 시간보다 일정이 좀 늦어져서 만찬이 시작된 지 이제 30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당초 공지된 대로면 이방카 보좌관이 7시 55분쯤 청와대 상춘지에 도착해서 문 대통령과 곧바로 만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이 만찬에 앞서서 사전 비공개 접견을 7시 30분부터 8시 5분까지 35분가량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만찬은 8시 15분 상춘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만찬에선 미국 대표단을 위한 작은 음악회까지 마련돼 있는데요. 당초 대략 9시 30분쯤 끝날 예정이었지만 시작이 늦어지면서 10시쯤 돼야 모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쪽에 이제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공개했다고 하죠. 뭐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2장인데요. 이 2장의 사진은 각각 지난달 미 대사관과 이번 달 초 펜스 부통령을 통해 전달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 2장을 청와대가 오늘 공개한 겁니다. 이 2장은 동일한 사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함께 각각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요. 한 달 전 보내온 사진에는 We will win, 즉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고 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보낸 사진에는 멋진 올림픽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올라 오늘보다 더 포근합니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영향을 주다가 오후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평창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네,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이어집니다. 강릉에 있는 기자들을 연결해서 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컬링 결과가 나올 때 의성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